자, 그럼 이제 2주차 두 번째 시간 동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질적 경영 분석에서 경영 분석의 정의와 그리고 목적, 그 다음에 범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시장 환경 분석부터 시장 환경 분석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폼으로 이런 분석들을 해야 되는지, 그 관련된 프레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환경 분석 네 가지가 있었는데 시장 환경 분석부터 한번 볼게요. 시장 환경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거시 환경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시 환경 분석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다루는 어떤 경영 분석 중에 하나가 스왑 분석이라고 하는데 스왑 분석에서 뭐예요?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기회와 위협 두 가지 분석이에요. 기회는 뭔지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위협은 뭔지 나쁜 것 같은데, 이게 꼭 그 장점과 단점, 강점이나 약점이랑 뭐가 다르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 계속 배웠던 부분이니까. 기회 위협은 내가 어떻게 못하는 좋은 점, 나쁜 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죠. 거시 환경은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환율을 줄이고 싶다 해도 줄일 수가 있어요? 못 줄이죠. 그렇죠? 근데 환율이 줄어들면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어요. 그죠? 환율이 상승하면 또 어떻게 돼요?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무조건 수출이 잘 됩니다. 그죠? 환율 상승, 수출 잘 됨. 환율 하락, 수출 안 됨.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환율이 높아지면 좋은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그럼 이런 시장 환경 분석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시장 환경 분석은 뭐뭐뭐뭐를 분석해야 되느냐? 패스트라고 외웁니다. 패스트. 패스트가 첫 번째 뭐예요? 폴리틱, 정치. 정치적인 것을 분석해야 되고, 두 번째, 경제. 경제가 뭐예요? 이코노믹을 분석해야 되고, 세 번째, 사회문화. 그래서 소셜 쪽을 분석을 해야 되고, 네 번째, 기술. 테크놀로지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패스트라 그럽니다. 폴리틱, 그 다음에 이코노미, 그 다음에 소셜,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테크닉. 그래서 네 가지를 분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외에도 수치적으로 거시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GDP예요. GDP가 뭐예요? GDP, 국내 총생산. 그로스 도메스틱 뭐예요? 프로덕트. 그게 GDP예요. 이 뭐 외우기 어렵죠. 뭐 GNDI가 있고 GNI가 있고 GDP가 있고 NNI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냐면 NNI가 제일 작은 거예요. NNI 국민 순소득. 그죠? 국민 순소득이 제일 작은 거예요. Net National Income이라는 뜻이에요. Net National Income NNI Net National Income 국민 순소득 그거예요. 국민 순소득은 뭐 더해진 거예요? 보수와 영업잉여가 뭐냐면요. 총 기업이 번 돈 거기에 총 국민이 번 돈 그게 보수야. 거기에 또 뭐예요? 순간접세. 그러니까 간접세는 뭐예요? 직접세랑 다르게 나라에서 그냥 부과하는 매출이 발생돼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과하는 그걸 간접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더해진 총합이 바로 뭐예요? 국민 순소득이에요. 이게 제일 낮은 단위입니다. NNI가. NNI보다 높은 단위가 뭐예요? GDP예요. GDP는 NNI에 뭐가 들어가? 고정 자본 소모. 한마디로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들어간 게 GDP예요. GDP.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간 게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뭔가를 수출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뭔가 들어왔거나 수입이죠. 이런 것들을 총 더한 게 뭐예요?
GNI예요. GNI. 국민총소득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GDP까지는 국내 총소득이고 GNI는 국외를 다 합친 총소득이에요. 그쵸? 그리고 GNDI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돈이 왔다 갔다 한 것까지 총 포함한 거야. 이게 바로 GNDI. 그럼 제일 큰 개념이 뭐예요? GNDI고 그 다음이 GNI, 그 다음이 GDP, 그 다음에 NNI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외우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NNI는 뭐다? 보수 영업잉여, 그 다음에 순간접세인데 거기에 하나가 더, 4개가 들어가면 고정자본 소모까지 들어가면 GDP. 그러면 NNI는 3개, GDP는 4개, GNI는 요소가 5개 더해진 거, GNDI는 6개가 더해진 거. 그죠? 6개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길게 뭔가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6개가 붙어있다. 국민소득 중에. 그럼 GNDI야. 아시겠죠? 5개가 붙어있다. GNI야. 이거는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올 거예요? 다음 중 GNI 그 항목은 뭔가 그랬을 때 뭐예요? 보수나 영업잉여나 순간접세, 그 다음에 고정자본 소모, 마지막으로 국외순수 취요소득, 요소소득까지 더해진 거. 요 5가지가 뭉쳐지면 GNI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다음 중 GNI는 무엇을 더한 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성장률은 뭐다? 이거는 이제 알아야죠. 예, 뭐예요? 전년도와, 이번 연도에서 전년도를 빼. 그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에서 전년도 그 GDP를 나눈 게 바로 뭐예요? 경제성장률이에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거 뭐예요? 금년 GDP 마이너스 작년 GDP 작년 GDP 그거를 어떻게 요거를 뺀 나머지를 갖다가 뭘로 나눠? 작년 GDP로 나눈 게 바로 뭐예요? 이번 연도에 성장한 성장률이에요. 아시겠죠? 1인당 국민소득은 뭐예요? 1인당 국민소득은 GNI를 국민총소득인 GNI를 뭘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국민총수로 나눈 거예요. 국민총수 인구수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인구수는 몇 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게 뭐예요? 그러니까 1살짜리까지 포함시키면 이거는 반칙이죠. 그쵸? 네,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게 바로 1인당 국민소득이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되는 거는 35페이지에 표예요. 35페이지 표 이해해 주십시오. 요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인하돼봐. 그럼 어떻게 돼? 돈이 많이 돌까요? 적게 돌까요? 은행이 이자가 싸. 은행에 돈 넣어? 안 넣어? 안 넣죠. 그럼 그 돈이 어떻게 돼? 그렇죠. 시장에 풀리죠. 그렇죠? 시장에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출은 올라갑니다. 예,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에 돈이 많아져. 그렇죠. 당연하지. 은행으로 돈이 안 들어가지. 이자가 적으니까. 그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환율은 오르고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되면서 같이 상승하는 게 뭐다? 수출이 상승됩니다. 예, 환율이 상승되면 우리나라의 그 돈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걸 수출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많이 벌어올 수 있다? 아니면 적게 벌어올 수 있다? 적게 벌어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쌌잖아, 싸니까 더 많이 수출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가져와,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매출이 많아지죠. 많이 사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물가가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국민소득이 늘어나 줄어들어? 그렇죠. 수출이 상승되면 국민소득이 늘어나. 상승. 아시겠죠? 자, 이런 거고요. 만약 물가가 상승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은 하락하겠죠? 그쵸? 그리고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금리는 인상이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환율은 낮아지고 수출은 하락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거꾸로 돼요. 이 위에 있는 금리 인하 효과에 반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 국민 소득은 하락합니다. 맞죠? 예, 감소합니다. 자, 그럼 환율이 상승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수출 증가하고 국민소득 증가한다. 환율이 하락된다. 거꾸로 국민소득 하락하고 수출이 감소한다. 당연한 거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자산 가격, 부동산 같은 게 계속 증가하면 국민소득 증가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도 같이 늘어나요. 예, 그럼 소비도 같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표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알아두셔도 되고 아니셔도 됩니다. 요거는 표 몇이냐면 36. 표 36. 표 36. 36페이지 표. 가볍게 읽고 넘어가세요. 가볍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읽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건너뛰어서 산업 환경 분석 37페이지 예, 진행합니다. 자, 37페이지에서는요,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제품 수명주기예요. 이거 다 38, 39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적어놔야겠다. 여기도 적어놔야겠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읽어보세요. 36페이지부터 어디지? 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36에서 39는 스킵. 꼭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있으시고. 예, 뭐 내용 책 읽는다고 나쁜 게 아니니까 읽어보시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제품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표현했죠. 이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 도입기, 처음에 도입기,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기별 여러분들이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예, 40페이지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제품 수명주기 뭐라고 표현해?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은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캐즘이라는 게 또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4학년이니까 아실 거예요. 캐즘이 뭔지. 매출의 암흑기도 라이프 사이클에 존재한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럴 때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런 각 주기별 이런 부분에 대한 특징. 자, 설비 투자는 도입기 때 어떻게 돼요? 많이 투자가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가 들어가고요. 성장기 때 어떻게 돼요? 투자가 확대되고 성숙기 때는 투자가 정체되죠. 똑같이 가요. 정체되고 쇠퇴기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설비 투자를 줄이거나 뺍니다. 그게 바로 설비 투자와 관련된 제품 수명 주기별 어떻게 보면 내용이에요. 그럼 자, 외형 성장도 똑같죠. 도입기 때는 어떻게 돼요? 부진하겠죠. 그리고 성장기 때는 당연히 급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숙기 때는 둔화가 되고, 그죠? 성장이 둔화가 되고, 마지막에 쇠퇴기에 접어들면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건 수익성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수익성은 똑같고, 산업 위험은 어느 때가 제일 위험할까요? 그렇죠. 도입기 때는 위험해요. 이게 잘못하다 캐즘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높아. 그 다음에 성장기 때는 예, 위험이 낮아요. 성숙기 때는 예,
낮지만 높아지려 그래. 낮어. 그리고 쇠퇴기 때는 아주 높아집니다. 그쵸? 이렇게 되고요. 이런 산업 분석을 할 때, 이 산업 환경 분석을 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몇 페이지예요? 42페이지에 있는 마이클 포터. 이건 이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산업 경쟁 구조 분석을 할 때는 마이클 포터의 경쟁 구조 분석, 이걸 파이브 포스라 그래요. 먼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파이브 포스가 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파이브 포스는 뭐예요? 산업 내 경쟁, 그쵸? 그 다음에 신규 진입, 경쟁자. 세 번째,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또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마지막으로 대체제에 대한 분석. 이 5가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뭐예요?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포스 분석입니다. 파이브 포스 분석.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일단 이거는 지금 어떤 걸 나타낸 걸까요? 신흥국 FTA, 환경 친화, 경쟁 심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그죠? 자동차와 관련된 파이브 포스를 분석한 거예요. 뭐예요? 먼저 산업 내 경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산업 내.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품질이 계속 올라가면서 평준화돼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제품 개발 그리고 효율성 이런 걸 늘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중화. 야,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 결국 고급화되는데 그런 게 점점 고급화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가 시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역 특화 모델 중심의 신흥시장 공략. 이게 이제 산업 간의 경쟁을 분석한 거고요. 그 다음 또 분석하는 게 뭐가 있죠? 잠재 고객을 분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신흥 강자죠. 근데 이거는 신흥국의 로컬 메이커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신제품이 뭐가 나와요? 그죠? 신흥 그런 어떤 경쟁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시장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만 제품을 샀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중국 시장의 제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신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공급자의 힘은 뭐예요? 공급, 그러니까 원료라든가 원료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 생산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장도 생산 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이라든가 경영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공급 관련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자.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특히 이런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들이 더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경쟁이 심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제. 그렇죠. 자동차의 대체는 뭐죠? 이제 기존에는 석유 자동차만 나왔는데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 말고 다른 탈 것들이 나온다? 이게 바로 대체제예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요게 바로 파이브 포스. 뭐뭐뭐뭐 산업 내 경쟁, 공급자 분석, 구매자 분석, 잠재적 진입.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예, 신규 진입. 그 다음에 대체제. 이렇게 5가지의 힘을 분석하는 게 바로 뭐다? 산업 환경 분석 중에 마이클 포터의 무슨 분석? 네. 산업 경쟁 구조 분석입니다. 산업 경쟁 구조 분석. 마이클 포터의 산업 경쟁 구조 분석은 뭐뭐다? 다시 한번 산업 경쟁, 대체제, 신규 진입, 공급자, 구매자 이렇게 됩니다. 5가지.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영 위험 분석이 있는데 이 경영 위험 분석 중에 사업 구조 분석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업 구조 분석은 크게 2가지. BCG 매트릭스와 GE 매트릭스 2가지입니다. BCG 매트릭스와 GE 매트릭스 이 2가지입니다. 자, BCG 매트릭스는 예, 보스턴 컨설팅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BCG예요. 예, BCG 컨설팅 매트릭스는 어떤 거다?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뭐예요? 스타와 캐시카우와 도구와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요? 퀘션 마크를 개발 사업. 예, 그렇게 표현하는데, 개발 예정 사업. 그러니까, 장차 커나가야 될 어떤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분석하는 거냐면, 일단,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로 따졌을 때, X축은 시장 점유율이에요. Y축은 뭐예요? 시장의 성장 지수예요. 그래서, 성장도가 낮으면서, 마켓시어가 적은 제품인 경우에는 뭐예요? 이건 끝난 거야. 개야. 아시겠죠? 이건 쓸모없어. 빨리 세체시켜야 돼. 그쵸? 근데 마켓시어는 높으면서 시장의 성장도가 낮다. 이게 바로 뭐예요? 현금 흐름이 제일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케이츠카우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장도도 높고 마켓시어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스타 상품이야.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접어드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만들면 성장세에 있을 때 만들고, 그럴 때 만들어냈으니까, 런칭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점유율은 낮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그게 스타 상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스타 상품이 됐을 때 좀 지나가면 라이프 사이클이 꺾이면서 쇠퇴기에 접어들면 캐시카우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캐시카우로 바뀌고 안정적이죠 좀.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뭐까지 줄어들어? 예,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성숙기가 지나가서 쇠퇴기에 접어들면 도구로 바뀐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BCG 매트릭스. 그리고 G 매트릭스는 뭐냐면 시장에서의 내 제품의 차별화 요소를 X축에다 두고, Y축에는 시장의 매력도예요. 매력 있는 시장, 뭐 성장세 그런 매력 있죠. 그리고 뭐 쇠퇴기가 아니라 성숙기 그럼 중간. 그 다음에 낮음.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의 어떤 내가 지금 판매하는 제품이 있거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 내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넣어보라는 겁니다. 넣어보고 어떻게 해요? 차별화가 높고 그리고 시장 매력도가 높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 투자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중간이고 그러면서도 시장 매력도는 높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전략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럴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요거는 여기가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스타 제품이다. 여기는 뭐야? 캐시카우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지위가 높고 시장 매력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 방어 전략을 써야 된다. 그리고 시장 매력도가 높고 중간일 땐 성장을 위한 투자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창업학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비즈니스 모델 9블럭. 이것도 바로 뭐예요? 네, 이것도 사업 구조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 분석은 크게 세 가지. BCG 매트릭스, G 매트릭스, 비즈니스 모델 분석. 이렇게 세 가지다. 라는 거. 그 내용이 뭔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BCG, G 매트릭스,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 이렇게 해서 9가지 요소. 요거는 뭐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배우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할 게 지금까지는 무슨 분석이었어요? 예, 사업구조 분석이었고 이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구조 분석은 경쟁 분석이에요. 더 들어가면 이제 내 제품 분석. 그게 뭐예요? 조직구조 분석입니다. 조직구조 분석은 하드한 S 3개, 그 다음에 소프트한 S 4개를 분석해서 총 7S라고 표현해요. 하드한 거는 조직 관련된 건데요. 어떤 거예요? 전략 부분, 스트래티지, 구조 부분, 스트럭처, 시스템 부분, 시스템. 그렇게 해서 S 중에 하드 요소는 뭐다? 예, 스트래티지, 스트럭처, 시스템 3개다.
그 다음에 소프트한 부분,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이 중에 뭐가 있어요? 스킬, 그 다음에 사람, 스텝, 그 다음에 공유가치, share value, 가치죠, 가치, shared value, 그 다음에 스타일. 예, 요 네 가지입니다. 스타일은 뭐예요? 리더십 스타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를 분석하는 게 7S 분석이에요. 이런 항목에 대해서 경영이나 위험 분석을 하는 게 7S 분석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하드 요소 3개, 그죠? 하드 3, 그 다음에 소프트 4, 요거를 뭔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이클 포터가 나왔네요. 아까 마이클 포터의 5포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이에요. 먼저 기업은 본원적 활동을 5가지 해야 되고, 그리고 지원 활동으로 4개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활동, 본원적 활동은 뭐뭐다? 내부 물류, 그쵸? 그 다음에 외부 물류, 예, 내부의 컨테이너 그 시스템, 그 다음에 외부 진짜 물류, 배송하는 물류, 배송 물류, 그 다음에 제조라든가 생산, 마케팅, 영업, 서비스. 요 5가지가 뭐다? 주활동이다. 그래서 내부 물류는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검수, 원재료 보관, 생산까지, 생산 현장 출하까지. 요게 내부 물류고요. 제조 생산은 뭔지 아실 거고, 외부 물류는 뭐예요? 출하가 된 다음에 그 고객한테까지 가는 어떤 물류.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업, 예, 광고라든가 판매 촉진, 서비스. 이게 기본 본연의 업무라는 거죠. 본연의 업무. 그리고 지원 업무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부 구조가 일반관리, 회계, 재무, 법무, 전략기획.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가 모집, 교육, 배치, 개발, 평가, 보상. 그쵸? 그 다음에, 그니까 요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적자원관리에, 예를 들면, 뭐가? 일반관리는 안 들어가요. 이건 뭐에 들어가? 하부구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 생산 항목들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근데 충분히 이해되시죠? 또, 기술개발, 보조활동인 기술개발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선택하시오.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객관식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전략 분석은 이것도 이제 마이클 포터가 주장한 건데, 본원전 전략, 매트릭스 전략, 확장 전략, 그 다음에 품질관리 전략. 이렇게 4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4개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하나 좀 보면, 본원전 전략은 뭐예요? 요거는 항목을 이해해야 돼. 요 뜻. 원가 우위 전략은 뭐예요? 그렇죠. 원가를 줄여가지고 그걸로 경쟁력을 만드는 거. 차별화 해석은 뭔가 다른 제품과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경쟁 우위를 만드는 거. 집중화 전략은 뭐예요? 다른 거 다 팽개치고 하나에 집중해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3가지가 본원전 전략이에요. 자, 근데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매트릭스 전략인데, 매트릭스 전략은 먼저 시장 침투 전략, 제품 개발 전략, 시장 개발 전략, 다각화 전략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 시장 침투 전략은 뭐예요? 시장 침투 전략은 그렇죠. 기존의 제품으로 어떻게 해요? 기존의 제품으로 신규 시장을 개발해내는 게 시장 침투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뭘 하시냐면은, 기존과 신규 시장과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시장 침투 전략은 기존의 제품으로 신규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 제품 개발 전략은 기존 시장에서 신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 시장 개발 전략은 뭐예요? 시장 개발 전략은 기존 제품으로 신규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 다각화 전략은 신규 시장에서 신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요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장 침투 전략은 뭐예요? 기존 제품, 기존 시장. 2번째, 제품 개발 전략은 신규 제품,
기존 시장. 그 다음에 시장 개발 전략은 기존 제품, 신규 시장. 네 번째, 다각화 전략은 신규 시장, 신규 제품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거.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전략은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합병과 인수의 차이예요. 합병은 뭐야? 합병은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회사. 그러니까 두 개 회사가 있는데 합쳐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바로 뭐예요? 합병이야. 인수는 뭐예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를 A가 인수를 했어. 인수라면서 뭐예요? B가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으면 뭐만 바뀌는 거예요? 경영권만 바뀌는 거예요. 경영권이 A가 가져가는 거예요. B 걸. B는 살아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안 죽이면 인수, 죽이고 합쳐버리면 합병. 완전히 없애버리면. 아시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럼 M&A는 뭐예요? M&A는 합병과 인수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합병과 인수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A하고 B가 있었는데 A도 그대로 A가 B를 먹으면서 B를 그대로 놔두면 이건 뭐예요? 인수인데 B를 그대로 놔오지 않고 이거를 A로 만들면서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사화시키는 거. 그걸 M&A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어 전략이 있는데 M&A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짓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시고요. 자, 품질관리 전략입니다. 품질관리 전략은 분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설계 품질, 그 다음에 적합 품질, 그 다음에 사용 품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만 다시 한번 설계, 적합, 사용 적어놔야겠다. 설계, 적합, 사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품질관리 전략은 고객 중심 사고에서 출발하고 6시그마 관리라고 종합적 품질 경영을 지향합니다. 요건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요런 내용들이 6시그마 나오면 품질관리 전략. 그리고 분류 방법은 설계, 적합, 사용. 그리고 고객 중심 사고에서 출발해서 종합적 품질 경영, TQM으로 간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압 분석,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기회, 위협, 강점, 약점이고,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 다 아는 거죠? 요거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이건 뭐, 지금 3학년 되실 때까지 다 배우신 거예요. 그죠? 기회, 위협은 내가 할 수 없는 장점, 약점. 그리고, 스트렝스하고 위크니스는 기업 내부의 강점, 약점.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회와 강점을 가지고 만드는 게 SO 전략, 그리고 위협과 강점을 가지고 만드는 게 ST 전략. 그 다음에 기회와 약점을 가지고 만드는 게 WO 전략, 위협과 약점을 가지고 만드는 게 WT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환경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전략을 짜는 게 바로 수압 분석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균형 성과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건 카플란이 주장을 했고요. 크게 4개의 관점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재무적 관점으로 주주들한테 보여줄 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영업이익 같은 거. 또 뭐가 필요해요? 배당이 얼마나 되는지. 배당액. 또 투자 수익률. 뭐 이런 것들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점에서 뭐가 필요해요?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고객 수익성. 그 다음 고객 만족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그리고 학습과 성장 관점은 주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주요 내용. 고객 관점은 뭐예요? 고객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뭐예요? 기업 내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뭐 그 내용인데 창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죠? 내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학습과 성장 관점은 뭐예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그리고 정보 시스템 및 조직의 절차 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게 균형 성과표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좀 오래 다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2주차는 제 1편을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대면 수업 때는 제가 요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고생 많으셨고요.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풀이라든가 시험 관련된 준비를 하시면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경기도사 기업 진단론 끝까지 잘 공부하셔가지고 시험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3주차 때 또 동영상으로 만나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